자, 208페이지 가시면 이제 33번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이게 이제 출제해 줄 때는요, 담보 인정 비율 그래가지고 얘 주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주죠.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해서 계산하시는 거는요, 부동산 가치에다가 요 비율을 갖다가 그냥 곱하시면 되죠. 융자금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시장 가치가 6억 원이잖아요. 그죠?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예요? 60%. 그러면 6억에 대한 얼마? 60%니까 3억 6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를 적용하게 되면 요대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은 부채가 없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용이 되게 간단한 거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저당상수가 0.1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죠? 근데 여기는 연간 저당상수를 얼마를 줬어요? 0.08을 줬죠. 연습이니까 0.08을 줬고요. 실전 같으면 그냥 0.1 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연소득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DTI가 얼마를 줬냐면 40% 줬죠. 그럼 여기도 간단한 암산이죠. 4, 6에 24니까 2,400이죠. 2,400을 0.08로 할인하게 되면 3억 원 나오겠죠. 그죠? 계산할 수 있으시겠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금융에서 기본적으로 언급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0.1이면 그냥 2억 4천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3억 6천이고 여기는 3억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면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요, 1억 2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값이 추가로 받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담보평가 가격이 3억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이 70%죠. 그럼 37에 21이니까는 2억 1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 0.1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면 연소득이 6천 줬잖아요. 6천에 40% 줬죠. 그럼 2,400이잖아요. 2,400이면은 2억 4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기존에 1억 2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2억 1천이잖아요. 왜냐하면 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2억 4천이고 6억인데 거기 보시면은 얘는 70%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3억이죠. 3억에 대한 70%면 2억 1천이잖아요. 그럼 작은 거 선택해야겠죠. 근데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1억 2천. 그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천만 원 되겠죠. 요 정도 나오면은 뭐 거의 보면은 암산 수준이잖아요. 요게 0.1일 때는 위에 그만 금액의 10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33번과 34번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한 거예요. 실전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번에 보면 위 문제에서 어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조건에 따른 저당상수가 0.1하면 투자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35번에 순 영업소득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상가 있죠. 상가 쓸 때 융자 가능 금액을 구할 때는 여기가 부채 감당률이 있죠. 곱하기 저당상수.
분의 순영업소득이죠. 그렇죠? 실전에서는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는 안 나오죠. 여기 이제 문제집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거 1800 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부채 감량률 얼마를 줬어요? 1.2. 조금 아까 35번 문제는 푼 거 기억하시나요? 35번 문제는? 그럼 뒤로 가게 되면 저당 성수가 0.12 줬잖아요. 네,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죠. 1.2 곱하기 0.12 하면요. 0.144 나와요. 그러면 1800을 0.144로 할인하게 되면 1억 2,500만 원 나옵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셨나요? 그러면 1억 2,500.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예습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고 오는 게 그게 여기 와서 다시 하게 되면 복습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뭐 안 되는 파트 있으십니까? 어디가 막혀 있어가지고, 네, 거기가 좀 해소가 되면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파트가 있나요? 뭐요? 3방식이요? 삼방식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제 뭐 설명은 해드리는데 값을 구하는 것. 요즘 삼방식이라는 건 계산 문제밖에 없어요. 계산 문제밖에. 근데 삼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의외로 쉽게 주는 데가 어디냐면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이 계산을 더 쉽게 해줘요. 여기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우리 가유순전후 하신 거 알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순수익을 직접 환원법 같은 경우는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격 구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통상 이렇게 줘요. 유효 총소득에서 뭐 영업경비 빼면은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경비 항목 있죠.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단순 대입해서 바로 구하게끔 해줘요. 오히려 수익가격 구하는 게 더 쉬워요. 요즘은. 근데 이제 출제자들은 저기를 왜 간결하게 내주냐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든가 아니면은 3방식에서는요. 오히려 간단한 문제 주는 거죠. 근데 학생분들은 아예 간평 자체를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나오면 무조건 어려운 거죠. 그냥 쓱 봐서 계산 문제 있으면 버리는 거죠. 딴 데로 가는 거죠. 딴 데로. 오늘은 뭐 오늘도 남아서 공부하시나요? 여기 뭐, 오늘 뭐 쉬는 날이 뭐이죠? 휴가요, 휴가? 아니 도대체 휴가가 한 달 갑니까? 저기 뒤에 저기 뭐 예비 커플은 남아서 공부하나? 참 진짜 고총각은 눈치 볼 필요가 없지. 지난주에 몇 시에 갔어? 지난주에 몇 시에 갔어? 조금 일찍은 무슨 끝나고 그냥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긴. 참 김정은 남아서 공부하나? 최천에도? 아니야? 오늘 가야 돼? 그렇군. 아까 최천에 탄력성 개념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보완해야지. 보완해서 나중에 저기 또 연휴 때 다음 달이면 연휴죠. 연휴 때는 쉴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아마 그 쉬는 일정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고 그 쉬는 동안에 집에서 공부하시라고 자료를 줄 테니까 집에서 그 쉬는 동안에 보완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죠? 왜냐면 매년 이렇게 시험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종강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되게 그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공부를 시킬 걸, 막 그런 후회가 계속 남는 거죠. 끝나고 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죠? 최소한 저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차 이상은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지 뭐 할 얘기가 있잖아요. 옆 사람들에게. 그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1년 동안 뭐 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도 되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동차가 되면 더 좋은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제가 볼 때는 그 계산 논리가 간단한 애들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개 풀어보는 게 훨씬 감은 더 유지되기 쉬우실 거예요. 어려운 건 어차피 푸셔봐야 선생이 설명을 해주고 같이 풀었을 때 아마 저렇게 푸는 건가 보다만 느낌이 오지 혼자서 풀면은 또 못 풀거든요. 예, 그거는 실전에 가서도 별 도움이 안 될 거고요. 하실 수 있는 것만. 그죠? 37번에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자 일단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연간 순 영업소득이 얼마예요? 2억 1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채 감당률이 1.4죠. 저당 상수가 0.1이잖아요. 두 개 곱하게 되면 0.14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억 1천을 갖다 0.14로 할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5억 나온다고요. 요 기준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순 영업소득을 2억 1천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부채 감당률을 얼마를 줬어요? 1.4. 근데 얘가 0.1이잖아요. 곱하시게 되면 0.14 나오겠죠. 그러면 2억 1천을 0.14로 할인하시게 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5억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도출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15억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는. 나중에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그때 이걸 어떻게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대입해봐야 나오면은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였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툭툭툭 대입을 하실 텐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금융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융자 가능공약 계산하는 거. 그렇잖아요.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요즘은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 계산하는 것 있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그거는 100일의 차가 돼도 계산할 수 있다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융자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대출 기간이 30년이에요. 이자가 5%예요. 그죠? 11의 차이 있죠. 원리금 구하라 그러면 이 조건에서 그러면 일단 원금 균등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원금을 빨리 구하면 돼요. 원금이 균등하니까. 그러면 매년 상환 조건이면 3억을 3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000만 원 나오죠. 1,000만 원. 그죠? 근데 몇 회차 구하라는 거예요? 11회차. 그러면 10번은 상환했다는 얘기잖아요. 1,000만 원을.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그럼 나머지 잔액이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2억의 이자를 5%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 합하면 2,000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11회차라는 얘기는 10번은 상환했다는 얘기죠. 11번째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번을 상환했으니까 원금을 구하고 나면 원금에다가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상환한 금액이 나온 거죠. 그럼 이자의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2억에 대한 5% 계산하면은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개 플러스하면 2,000 나오잖아요. 암산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작년이 13회차였거든요. 그럼 13회차라는 얘기는 12번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구해가지고 원금 곱하기 12 하면은 갚은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은 그게 이자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 합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원리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걸 101회차 있죠? 101회차도 가능하잖아요. 매월 상환 조건이면 10년이면은 120월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1회차라는 얘기는 100번은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금에다 곱하기 100 하면은 나 갚은 원금 나올 거고 남아있는 잔금에다 이자를 곱하면 이자 구할 수 있죠. 그 때문에 원금 균등 문화에서는 그 요령만 알면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저거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원리금 균등은 잘 안 나와요. 원리금 균등은 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 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아마 기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231페이지 가시면
문제 25번에 있죠. 그죠? 25번에 가면 자 3억 대출 받았다고 돼 있죠. 3억. 자 대출이자는 연리 7%일 때 약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첩태 상환에 대한 원금 물어봤죠. 그러면 그거는 이거거든요. 융자금에다가 뭐 곱하면요. 네, 저당상수 곱하면은 원리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저당 잔금이 있죠. 잔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이자를 곱하면 이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남는 게 뭐겠어요? 원금이죠. 그러면 여기 융자금이 3억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3억인데 거기 저당상수 줬죠. 0.094 393 이렇게 줬다고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곱하시게 되면은 2,831만 7,900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융자금이 얼마냐면은 잔금이 첫 해니까 그냥 3억일 거 아니에요. 3억의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7%. 그럼 37에 2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2,100만 원의 이자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남겠어요? 731만 7,900원. 이게 원금이죠. 그렇잖아요. 이 금액에서 그냥 빼면 되잖아요. 2,831만 7,900원에서 2,100만 원만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나올 수밖에 없죠. 얘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원리금 나왔으면 거기서 뭐만 계산하면 돼요? 이자. 빌린 첫 해니까.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계산하게 되면 2,100이니까 나머지가 원금 나오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시험상에서 근래 잘 안 나오고 원금 균등을 주는 거죠. 원금 균등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만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까지 정리해 보신 거고요. 38번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 212쪽에 가면요. 하단에 주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39번을 보시면 이게 28회니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에 보면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죠.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이 있다면 틀리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건 어림셈법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4번에 보면 순양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거고요.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여기는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거 알면은 답을 맞추게끔 그냥 배열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시게 되면 4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회수기간이 짧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승수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회수기간이잖아요. 이게 클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 승수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해주죠. 그리고 42번 같이 지금은 이런 식의 배열은 잘 안 주는데요. 참고로 이것도 뭐를 알 수 있으면 부채 감당률의 요건이 있죠. 거기 부채 감당률이 1.5라고 돼 있죠. 5번 지문에. 부채 감당률이 1.5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5배란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일 때 부채 서비스액이 2,000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클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냥 5번이 답이죠.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출제자가 이제 이거를 5번 지문에다 배열을 해주고 문제를 쭉 깔아준 이유가 이제 그거란 얘기죠.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5번 지문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1번부터 풀고 내려오면은 시간 많이 걸릴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열은 어디선가 답을 확실하게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제 금융론을 하시는 거죠. 자, 금융에서는 일단은요.
요 상환 방식에 대한 것도 있죠.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 체증에 대한 거는 개념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대출해 줄 때 보면은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로요? 그래서 얘네 비교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 얘는 이제 계산 문제로 원리금 계산하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얘는 계산하면 원금 계산하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을 알 수가 없죠. 제목상에서.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라고 나오고,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은 알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원금의 크기를 구하라고 주로 주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했던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이 있죠. 그 중에 하나에서만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거 하나. 여기서 얘네들 구하는 거. 주로 얘 요즘은 이거 구하는 거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얘는 2회차가 됐든 3회차가 됐든 5회차가 됐든 11회차가 됐든 100일회차가 됐든 간에 계산은 다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2회차 정도 계산하라고 그러면 처음에 2회차 냈다가 그 다음에 9회차하고 13회차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2회차 같은 것도 계산할 때 아까 우리가 융자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억. 이자율이 몇 프로? 5%잖아요. 그 만약에 2회차 물어보죠. 몇 회차? 2회차. 대출기간 30년. 그러면은 1회차에 들어가는 원금이 있죠. 원금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자가 얼마겠어요? 1,500이잖아요. 그러면 1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이 2,500이죠. 그러면 2회차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3억 빌렸는데 1,000만 원 갚았으면 잔액이 2억 9천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얘는 원금은 그대로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2회차에 뭐 계산해야 돼요? 이자. 이자 계산할 때 원래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야 돼요. 근데 2,900만 원, 2억 9천에 대한 5% 계산하면은 이게 암산으로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자율이 5%죠. 그러면 1,000에 5%면 얼마야?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450만 원 이렇게 가면 되죠. 50만 원씩 줄어든 거예요. 1,000에 5%.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00에 5%면 100만 원씩 이렇게 쭉.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답이 2,450만 원 나오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 요령껏 해가지고 만약에 구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원금을 구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를 빨리 구하면 돼요. 원금을. 근데 원금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융자금을 뭐로? 납입 횟수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니까 매월 상환 조건이면 월 단위로 나누면 되고요. 매년이면은 연으로 해서 나누면 되죠.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도 이런 거 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론 다 풀고 계산 문제를 푸신다 그러면 이런 쪽을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죠. 1분 안에 값을 도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뭐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감각적으로 이걸 탁 푸시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또 계산기 또 해고 옆에 놓고 막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자, 괜찮죠. 뭐. 이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의 대표적인 게 보면은 지분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자,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가 증서를 발행하죠.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리치고요. 자, 부채를 조달할 때 저당권의 기초에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유동화시키는 애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얘네들 비교하는 것 있죠. 요거는 기본 배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도 조금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5개 정도, 4개, 5개 정도 언급을 하는데 한 3개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금융에서도. 100%라는 말씀은 왜 못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사람 따라 틀리지만 계산 틀릴 수도 있고요. 금융제도를 물어봤을 때 금융제도에서 틀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만 보완이 되시면. 그렇죠? 자, 거기 이제 1번에 보시면 주택금융의 기능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일단 뭐 틀린 거는 5번이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유도 있죠. 정부가 아무리 금융적인 부분에 있을 때 시스템을 개선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주택 가격을 하락하는 걸 유도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내용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거는요,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주택금융은 소득의 흐름과 주택 구입 자금의 필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겠죠. 소득은 미래에 증가하는데 주택은 지금 구입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금융이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게 되면 지분금융은 지분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 채권을 통한 자본 조달이 그 예가 될 수 있다는 거 틀렸겠죠. 채권의 발행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 갖고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주택도시기금은 소규모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주택도시기금 나온 거 아시죠? 주택도시기금은 이게 계정이 주택 계정이 있고 무슨 계정이 있어요? 도시 계정이 있을 때 주택 계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얘네들을 뭐 할 때? 건설을 할 때, 매입을 할 때, 또는 뭐 할 때? 임차할 때, 또 리모델링 등을 할 때 필요한 뭐를?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다가 뭐도 해줘요? 주택 분양 보증도 해줘요. 임대 보증도 해주고. 우리나라는 현재 선분양 제도를 택하고 있죠. 그죠? 근데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호 이상, 3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주택 분양 보증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누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완공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그동안에 냈던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원래 고유 업무가 이거예요. 주택분양보증이 이걸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맞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계정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낙후되거나 노후화된 도심이 있죠.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이 집행이 돼요. 가까운 곳은 여기 천안역 주변에 가면요. 예전 동락무청 부지 있어요. 거기를 재생시킬 때 이 기금이 투입된 거죠. 이게 처음으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게 한 4년 전 됐나? 뭐 그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택도시금의 활용처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알고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작년에 여기서 나왔을 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기금 지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맞추라고 준 거죠. 쭉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틀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가면요. 신탁금융이라고 돼 있죠. 신탁금융, 우리가 신탁증서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일반 대출보다는 신탁증서금융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기간도 짧고, 그죠? 여기 채무자 입장에서도 잘만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가져갈 게 있고, 임차자들도 최소한 보증금은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권리금까지는 보장이 안 되더라도. 기억하시나요? 이게 신탁금융이 부채금융의 일종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이게 신탁증서금융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부동산 3번에 틀린 거는 부동산 대출에 총부채 상환비를 적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일반적으로 담보인정 비율만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 능력까지 보고 대출해 주게 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때 이 DTI 비율을 이걸 참여정부 때 도입을 한 거예요. 부동산 그때 뭐 전쟁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참여정부도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거나 두 채, 세 채 이렇게 투자 운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부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전통적으로 옛날에 뭐 빨간 바지, 까만 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뭐 유명하다는 얘기죠. 근데 주부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담보로 해서 계속 융자를 받았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소득 기준 하니까 소득 증빙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 운영할 때 제한이 걸린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계속 건설사들은 이거 폐지해달라, 완화시켜달라부터 계속 얘기했다가 근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폐지는 못하겠고 계속 온 거죠. 그러다 이번에 이제 오히려 강화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이거 한번 낮춰준 적이 있었죠. 언제? 한 4년 전쯤에. 그 시아무개 씨가 갑자기 경제부총리로 등장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는 60에서 70%로 확대시켜주고 얘는 40에서 50%로 해주고 융자 받아서 집 사라고 막 그때 부추겼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후유증이 지금 그 폭탄을 안고 있는 거랑 똑같죠. 저때 융자 받아가지고 집 샀단 말이죠. 융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융자 받은 게 다 변동금리라고요. 예, 변동금리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버팅일 때까지 버팅기고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또 한 0.25%포인트 올리면은 아마 그럼 차이가 아마 이 정도 날걸요.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안 올릴 수가 없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올려야 되니까. 올리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라고요. 그죠? 이게 1,400조인데 1%포인트 올리면은 14조가 이자로 추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 4분의 1만 올려도 얼마 날아가겠어요? 한 4조? 이 정도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가계 부담이 엄청 크죠. 저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번에 보면 이제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봤죠. 그죠?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간접 투자자산 운영업법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법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걸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때 한번 수정해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이걸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법률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기본서 수업할 때 저거 수정해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치 얘기했었죠. 조신이라고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담보신탁에 의한 자금 조달은 부채금융이죠. 자기 집 담보로 해가지고 신탁사를 통해 가지고 뭐를 신탁증서 금융을 이제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8번 문제, 그 비슷한 배열로 해서 기출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한 은행이 어떤 개인에게 고정금리로 연 8%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행했다는 얘기죠. 대출이 시행된 후에 예상 인플레이션과 비교한 실제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다음의 경우에 맞는 것을 물어봤죠.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작게 발생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한 3% 정도 감안해서 이자를 책정했는데 실질적인 뭐 인플레율은 한 1% 정도 선에 그쳤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화폐 가치의 하락이 적어진 것이니까 손해는 아닐 거란 얘기죠. 근데 반대로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지게 되면은 누가 손해예요? 은행이 손해죠.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면은 약정금리가 만기 때까지 도래할 때 인플레가 예상보다도 높아지게 되면요.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차입자가 대출금을 갖다가 초기에 많이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초기에는 상환액을 낮게 낮춰주고 나중에 시장 경기가 안정적일 때 좀 더 많은 돈을 회수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체증식 있죠? 체증식이 금융기관이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도 고안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상환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금융에서는 변동 이자를 적용할 때 인플레이션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돼요? 차입자가. 그러면 결국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인플레 등에 대한 위험 또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차입자에게. 그러면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뭐가? 시간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정 주기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대출해 줄 때 대출자는 이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길게 가져간다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상환 기간이 길수록요. 자금 수요는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져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고 돼 있죠. 이게 융자 기간이 길게 되면요. 매기 갚아나가는 상환액이 있죠. 원리금이 작죠. 작으니까 그만큼 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문화를 있으면 부동산 대출할 때 주로 원리금 균등을 많이 선호를 하죠.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은행 간에 대출 경쟁이 치열할 때 원금 균등 분할로 만약에 대출 상품을 기획을 하면은 잘 안 팔리겠죠. 경쟁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요. 금리 하락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요. 공급을 감소시키고 수요는 증가시킨다는 게 틀렸겠죠. 수요와 공급이 다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기 그 부동산 저당 대출에 대한 위험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을 때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주어져 있죠. 예, 조기 상환 위험은 약정 이자율하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뭐가 높을 때 조기 상환의 위험이 발생해요? 어? 이게 높으면 조기 상환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조기 상황에 따라서 대출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뭐를 수신을 해서요. 예금을 수신해서 또 다른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줘서 요 예대 마진에 대한 차익을 기대하는 법인데 이게 조기 상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를 한 뭐 1% 이렇게 줬었고요. 대출 금리를 한 2.5%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준 거죠. 근데 시장 금리가 떨어진 거죠. 한 1.5%로. 그래 원래 2.5%로 해서 이자 수익 받아서 여기서 마진도 보고 이자도 주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기 회수가 됐잖아요. 회수가 된 다음에 다시 투자하려고 그러면 싼 이자를 받고 투자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가 계속 손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는 반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은행은 자기들이 뭐를 갖게 돼요? 만기가 10년 또는 20년짜리 저당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치가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싼 이자로 이렇게 뭐 빌려주거나 하게 되면 뭐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다 금융기관들이 부담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고정금리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있죠.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으로 저당대출 차입자 측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다 그러는데 이건 차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아니죠. 여기 나온 모든 위험은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11번 문제 있죠. 거기에 기출해서 그런 식으로 출제한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에게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둘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다? 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합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잔금 비율을 구할 때는 뭐를 써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잔금 비율을 구할 때. 융자금 전체 융자금의 크기를 계산할 때도 쓰고요. 잔금 비율을 계산할 때도 쓰고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도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에? 연금의 현가 계수잖아요. 연금의 현가 계수. 그죠? 상환 비율은 저당상수 써요. 둘이 역수죠. 네, 그래서 상환 비율은 저당상수를 활용하고요. 가장 최근에 연금의 현가 계수 출제한 지문이 그거예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뭐를 쓴다?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한 거죠.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겠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 지문으로 출제를 했던 거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요. 융자금 전체 융자금도 구할 수 있고요. 남아있는 뭐도 구할 수 있어요. 잔금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의 무슨 가치도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기출의 문제는 그거예요. 매월 말 50만 원씩 있죠. 5년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계약 기간이 5년이면 60월이라는 얘기잖아요. 매월 조건이면은.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얘기했었죠. 외국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일반 근로자 말고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대사관 직원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시불로 받으면 얘들도 할인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액을 구할 때 뭐를 쓰겠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 그럼 또 똑같은 논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월 얼마씩 5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몇 년? 50년의 기간으로 융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기란 50년 기간의 융자금의 총액이 얼마일까? 그거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융자금 전체 액수를 구할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달 지난 다음에 내가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2달간은 갚았고 남아있는 52개월 동안 58개월 동안에 남아있는 잔금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요 시점으로 땡겨오면 되죠. 요 시점으로. 그럼 남아있는 뭐도 구할 수 있어요? 잔금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의 기본적인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저당상수는 기본적으로 원리금 구하는 걸로만 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저당상수를 갖고 답을 유도하진 않아요. 워낙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수인 뭐를? 연금의 현가 계수를 많이 활용한다고요. 그럼 내가가 있고 현가가 있잖아요. 부동산 쪽에서 보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현가가 중요하다고요. 미래 가치보다는.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라고요. 부동산의 가치도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13번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게 되면 융자를 적게 해줄 수 있죠. 그렇죠? 예.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무슨 금리로 대출을 하겠어요? 변동금리로. 자, 근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만 적용해서 대출하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겠죠. 같이 적용을 해야지 융자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무리한 대출이 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높게 기준을 설정해서 그보다 큰 경우만 실행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대출 기간이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채 감당률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틀리겠죠.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걸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게 되면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러니까 16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 과정만 이해하시면은 풀 수 있고요. 포인트는 이제 그거란 얘기죠.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6번에 그 집에서 다음 주에 올 때 예습해 갖고 오셔야 돼요. 그죠? 융자 총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야겠죠. 원금 상환이 50만 원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120원이죠. 만기가. 그죠? 그럼 120 곱하기 5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6천만 원 나오는 거죠. 얼마 나온다고요? 6천만 원. 그러니까 융자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10년의 기간으로 빌렸는데 매월 상환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대입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해설에는 원금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네? 이제 또 물어본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갑자기 또 태반이 안 나온다든가 또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셨어요.